모름지기 중단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한다. 중단하면 공부를 이루지 못할 것인데 다시 시작하자면 또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중국 남송시대 유학자 주자의 말입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 슬럼프를 꽤 많이 겪었습니다. 먼 길을 가는 사람은 비를 맞고 타석에 들어선 타자는 삼진을 당하는 법입니다. 슬럼프는 공부하는 사람에게 일상이나 다름이 없지요. 그런데 슬럼프에 한번 빠지면 다시 책을 잡는 것이 그렇게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저 책상에 앉는 일이 뭐가 그리 힘든지.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가 애니 딜러드도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흘이나 나흘 동안 펜을 잡지 않으면 원고지가 놓여있는 방으로 들어가기조차 무섭다는 거예요. 작업 중인 글은 마치 쑥쑥 자라는 사자와 같아서 불과 며칠만 방치하면 작가를 잡아먹을 정도로 커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기가 싫다고 하루를 흘려버리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공부하기 싫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틀을 놀면 사흘째는 더 어렵고 사흘을 쉬면 나흘째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슬럼프가 오더라도 정지해선 안 됩니다. 대신 노련한 운전자처럼 브레이크를 살살 밟아 속도를 늦추기를 권합니다. 내리막길이든 고속도로든 속도는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완전히 멈춘 뒤에 다시 시동을 거는 일이니까요. 365 공부 비타민, 출발은 가속보다 힘들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은요,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개념, 위대한 성과,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의 비결로 꼽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디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단언해요.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었던 연습은 제대로 된 연습이 아니다 라고요. 골프 연습장에서 혼자 두 바구니의 공을 비우는 것은 과연 훌륭한 연습일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서요, 이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의 원칙 같은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일과 공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취미 활동 등에 접목을 시켜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똑같이 연습을 해도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런 힌트를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의 개념은 꽤 분명합니다. 이것은요, 일도 놀이도 아니고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포츠와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 연습이라는 단어를 흔히들 사용하지만 우리가 흔히 연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문성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말하는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의 정확한 의미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란 성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하게 설계된 그런 활동으로서 대개 교사나 코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수없이 그 활동만 반복할 수 있어야 하고 결과에 대해 피드백도 받아야 합니다. 스포츠처럼 주로 몸을 많이 쓰는 실체 활동이든 체스나 비즈니스처럼 순전히 머리를 쓰는 활동이든 간에 이 훈련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 한 가지, 이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은 물론 재미있지 않습니다. 이 재미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몰입이라는 개념, 플로우가 어느 정도의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몰입을 주는 활동이 막 신나고 재밌고 그렇진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실력과 난이도가 적절한 비례관계를 갖는 그런 활동에 몰입을 할 수 있고, 몰입한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그 활동이 끝나고 나서 되돌아보았을 때 만족감과 충족감 그리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아무튼 간에 이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라는 것은 오늘 쭉 설명을 들으실 때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느끼시겠지만 신난다거나 너무나 해보고 싶다거나 그런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해야 성과가 올라간다는 것도 분명하지요. 어쩌면 그래서 계속 진보하는 사람, 경력이 쌓이면서 끊임없이 나아지는 사람, 그리고 높은 성취를 거두는 사람이 드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 무엇인지 감을 잡으시고 여러분의 일과 공부에 적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어쩌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아주 드문 사람들 안에 들어가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우선 첫 번째 특징,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은 성과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계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설계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어설픈 골프 연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대부분의 취미자들은 사실 그럴 능력이 없는데도 대부분 스스로 훈련 방식을 설계합니다. 골프에서 샷 기술에 관한 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져 왔고 전문가라면 확실히 그런 기술들을 잘 이해하고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확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훈련 방식을 설계, 프로그래밍 합니다. 골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를 높이는 방법에 관한 지식은 이미 수십 년 혹은 수세기에 걸친 연구 끝에 이미 밝혀져 있고 해당 분야의 교사나 코치들이 그런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연습 과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랜 연습 끝에 특히 예술이나 과학, 비즈니스 같은 지적인 분야에서는 언젠가 스스로 연습 계획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숙달되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기가 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교사의 지식이 아니라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면요, 교사는, 코치는, 스승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포츠에서 관찰이란 말 그대로의 관찰입니다. 나는 골프공을 칠 때 내가 어떻게 공을 치는지 볼 수 없어요. 따라서 나를 관찰한 다른 사람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검도 도장에서 연습할 때도 꼭 그랬습니다. 가끔 아주 열정적인 도반분들이요,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집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가져와서 녹화하고 그 동영상 파일을 공유하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자세가 어떤지, 내가 실제로 어떻게 머리를 치고 있는지 동영상 찍은 걸 봐야 알아요. 거울을 흘끗흘끗 보면서 타격대를 치는 동작으로는 절대 자신의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강의를 하거나 PT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PT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걸 봐야지 이를테면은 한쪽 어깨가 올라가는 습관이 있는지,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지 그런 것 등등을 피드백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무슨 일이든 간에요. 교사나 코치 없이 뛰어난 실력을 갖추기는 매우 힘들어요. 뛰어난 실력을 갖추려면 적어도 연습 초기에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연습의 성과를 편견 없이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채로 최적의 연습을 하기는 엄청 어려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낸 성과를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설령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그 순간 필요한 최적의 연습 방법을 설계해주지는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대부분은 스스로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프 연습장에서, 검도 도장에서, 피아노 앞에서 단지 과거에 해오던 일을 반복하면서 이미 예전에 도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반면에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은요, 성과 중에서 특별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특정한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찾아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타이거 우즈는 벙커 모래에 골프공을 놓고 제대로 치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위치에서 샷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성과자들은 자기가 하는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특정 부분, 정말 디테일한 특정 부분만 따로 떼어서 그 연습에만 집중하죠. 그 부분의 실력이 향상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를테면 테니스를 친다고 할 때 제대로 연습하는 사람들은 즐겁게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브 연습, 서브 중에서도 자신의 자세 중에서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 정말 디테일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로 그 동작만 끊임없이 반복하여 연습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부분을 훈련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해요. 미시간 경영대학교 교수이자 제너럴 일렉트릭의 개발센터를 이끌었던 노엘 티치 교수는요, 3개의 동심원을 그려서 이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3개의 동심원이란 각각 안쪽부터 안전 영역, 컴포트 존, 성장 영역, 러닝 존, 공황 영역, 패닉 존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 성과가 향상되는 것은요, 성장 영역에 포함된 활동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안전한 영역, 즉 컴포트 존에 머물면은 아무리 똑같은 동작을 반복한다고 해도 실력이 늘지 않고, 공황 영역, 즉 패닉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은 그거는 자신의 능력을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과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황 영역의 활동들은 너무 어려워서 접근 방법조차 파악하기 힘들죠. 마치 의대 6년 갓 졸업한 그런 의사에게 뇌 수술을 해라 라고 맡기는 격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바로 패닉 상태에 빠지겠죠. 이렇게 컴포트 존과 패닉 존을 제외하고 성장 영역, 우리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 영역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기조차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별한 후에는 그 영역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성장 영역이 다른 곳으로 바뀔 때까지 스스로 그 성장 영역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것은 성장 영역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 일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은 수없이 반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대개 특정한 활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두고 연습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냥 무작정 하는 그런 연습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해요. 코치의 정확한 지적 없이
혼자서 테니스공 2박스를 놓고 서브 연습을 하는 것은 자세 교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겠죠. 최고의 성과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영역 안에 해당하는 행위를 그 한도를 정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똑같이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타격의 달인으로 칭송받았던 테드 윌리엄스는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타격 훈련을 하곤 했고요. 농구 선수 피트 마라비치는 대학 시절에 아침 개관 시간에 맞춰 체육관에 나가서 폐관 시간이 될 때까지 슛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대학 때 세운 기록은 무려 30년 동안 깨지지 않았어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토너먼트 대회에 흥미가 없다는 아주 개인적인 이유로 프로 투어에서는 별다른 활약을 하지 않았던 골프 선수 모 노먼이라는 선수는요, 그야말로 반복 연습의 극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골프공을 잘 치는 데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가 쉬지 않고 연습한 것은 스트레이트 샷이었고요. 매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닷새를 하루에 800개씩 공 치는 연습을 14살부터 32살까지 빠짐없이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연습에 대한 집착이 아주 심해 연습공의 개수를 고집스럽게 셌는데 1990년대 중반까지 그가 친 연습공은 총 4만 개쯤 되었다고 합니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반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을 볼까요?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은 끊임없이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활동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전 최고 교육 책임자 스티브 커는요, 피드백이 없이 연습하는 것을 일러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커튼 뒤에서 볼링공을 던지는 것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즉, 볼링공을 던져놓고 그 공이 핀을 맞히는지 못 맞히는지를 볼 수 없는 거죠. 어떤 기술이든 연습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 효과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면, 즉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우선 성과를 향상시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는 성과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습했다고 칩시다. 스스로는 완벽하게 연주했다고 확신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취업 모의 면접에서 완벽하게 대답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죠. 우리가 괜찮게 대답했는지, 자세는 어떤지, 이것은 제3자 그리고 실력이 있는 교사나 코치, 멘토가 피드백을 해주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피드백을 통해 우리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연습, 성장 영역에 머무는 연습, 즉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할 수 있겠죠. 다음 특징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은요, 네 번째,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노력이에요. 선택과 집중이야말로 사람들이 흔히 하듯이 무심히 피아노 건반 앞에 앉아서 멋들어지게 한 곡을 치거나 테니스공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식의 연습과 신중히 계획된 연습을 뚜렷하게 가르는 요소입니다. 성과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끝없이 최선을 다해 반복하여 노력하는 것은 사실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 부담은요, 지속하기가 힘들 정도로 심해서 어떤 유형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최대 4-5시간 정도이며 대개 한 타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단위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 중 한 명인 나탄 밀슈타인이라는 사람은요, 그 유명한 레오폴트 아우어의 제자였습니다. 한 번은 밀슈타인이 아우어에게, 자신의 스승에게 자기가 하는 연습량이 충분하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승인 아우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손가락으로만 연습하면 하루 종일이 걸린다. 하지만 정신을 집중하면 1시간 반이면 충분하다. 이제 마지막 특징을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의 5번째 특징은 그 행동이 별로 재미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쓱 들어보시면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란 한마디로 지루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연구한 학자들은요, 논문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은 애초부터 즐길 수 있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부분 어떠신가요? 실망감이 확 드시나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망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일 수 있습니다. 즉, 이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 상당히 괴롭고 재미없다는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연습을 하지 않는다. 시도하더라도 계속하지 않는다. 계속하더라도 오래 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든 공부든 취미든 글쓰기든 그 어느 분야에서건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여러분은 그만큼 차별화된 존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 연습을 계속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하나씩 둘씩 그만둘 것이며, 여러분이 그 활동을 아주 오래 해간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활용한 사람의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요, 코미디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는 사실 상당히 선천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오리지널스를 말씀드릴 때 설명한 것처럼 형제간의 서열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람을 웃기는 재주를 뛰어넘어서 아주 뛰어난 코미디언이 된다는 것, 정말 뛰어나게 전설적인 코미디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코미디라는 분야에서 아주 위대한 성과를 낸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 사람이 연습한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갈게요. 코미디언 크리스 록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매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크리스 록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2만 명 관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멋진 공연을 펼칩니다. 그는 이 공연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신문기사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 록은 오랫동안 코미디계에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사람을 웃기는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 수많은 관중을 웃음바다에 빠뜨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다. 타이거 우즈나 빌 클린턴, 톰 브래디처럼 크리스 록 역시 유전적으로 지금 하는 그 일을 타고난 듯 보인다. 하지만 핵심은 정반대다. 크리스 록이 그 단 한 번의 완벽한 코미디 공연을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지 살펴보자. 관중석에서 첫 웃음보가 터지고
그 웃음의 물결이 무대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자리까지 번졌을 때 아마 그 순간 제일 태연했던 사람은 아마 크리스 록 자신이었을 것이다. 그는 수개월 동안 뉴저지, 뉴욕, 플로리다, LA에서 여러 클럽들을 돌며 선보였던 연기들을 잘 조합시켰다. 참담한 실패들을 겪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코미디 에피소드들을 추려 1분에 한 번씩 사람들을 빵빵 터뜨릴 만한 공연을 2시간 분량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크리스 록이 투어 준비를 위해 뉴저지 주에 있는 한 코미디 클럽에서 했던 쇼는 그에게 3번의 에미상 수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그 클럽의 사장은 크리스 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크리스 록은 관객들이 바로 자신의 무대이기 때문에 웃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준비해온 소재들을 수없이 반복하고 쳐내고 수정합니다. 여러 가지 소재를 이어 붙인 공연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말이죠. 그는 최고가 된 지금도 더 완전한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되겠다는 열정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신중한 연습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나누어드린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 여러분들께서 선천적인 재능이나 타고난 머리 같은 것은 별로 없거나 혹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견보다 미미한 것이다 라는 사실에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